15세기 우크라이나 남부는 지옥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 그런 하루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났습니다. 먼지 구름이 보이면 끝이었습니다. 크림 반도에서 올라온 타타르 기병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바람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남자는 묻고 여자는 끌고 아이는 말 위에 던졌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가축을 몰아갔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크림반도의 카파 항구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하렘으로, 건장한 남자는 갤리선에 노젓는 자리로, 아이는 따로 골라서 팔았습니다. 값이 매겨지고 사복 팔리고 배에 실려 흑해를 건넜습니다. 한번 팔려가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약탈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300년 넘게 반복됐습니다. 크림 칸국은 몽골 제국이 무너진 뒤 크림 반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고 경제의 상당 부분을 노예 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우크라이나 남부의 마을은 사냥터였습니다. 봄이면 기병을 모아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을 잡아오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확이었습니다. 곡식이 아니라 사람을 걷어들이는 수확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잡혀간 우크라이나인의 수를 1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지켜줬을까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었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몽골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은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폴란드 귀족들이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슐라흐타라고 불리는 폴란드 지주 귀족들이 광대한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남의 곡식을 길러주는 처지였습니다. 세금은 무거웠고 자유는 없었습니다. 농노로 묶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종교도 달랐습니다. 폴란드 지주들은 가톨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정교회였습니다. 같은 기독교였지만 가톨릭은 주인의 종교였고 정교회는 종의 종교였습니다. 정교회 성직자는 차별을 받았고 정교회 신자는 관직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믿음마저 천대받은 겁니다. 위에서는 폴란드 지주가 짓누르고 남쪽에서는 타타르 기병이 약탈했습니다. 폴란드 왕은 남쪽 변경의 농민들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우크라이나 남부는 제국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변방의 농민 몇이 잡혀가는 것은 바르샤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타르에게는 사냥감이었고 폴란드에게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잡혀가거나 싸우거나. 그래서 그들은 싸우기로 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로 한 사람들이 드네프르강 하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도망친 농노가 있었고 빚에 쫓기는 사람이 있었고 모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귀족의 횡포에 분노한 사람, 타타르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 이유는 각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누구의 종도 되지 않겠다는 것. 이 사람들이 코사크입니다. 코사크. 이 단어는 튀르크어에서 왔습니다. 뜻은 자유로운 사람,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람. 이들이 드네프르강 급류 너머에 세운 것은 유럽 어디에도 없던 세계였습니다. 드네프르강은 우크라이나를 남북으로 가르며 흐릅니다. 이 강의 하류에는 거대한 급류지대가 있었습니다. 바위가 솟아있고 물살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배로 지나가기 거의 불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이 급류 너머에 섬들이 있었습니다.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접근이 어렵고 외부에서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코사크들은 바로 이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포리자. 우크라이나어로 급류 너머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요새를 시치라고 불렀습니다. 자포리자 시치, 급류 너머의 요새. 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자포리자 시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귀족도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수장을 헤트만 또는 아타만이라고 불렀는데 이 수장은 투표로 뽑았습니다. 코사크 전원이 모이는 총회에서 손을 들어 결정했습니다. 잘하면 계속하고 못하면 끌어내렸습니다. 헤트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일은 전부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화평을 할 것인가, 동맹을 맺을 것인가. 코사크 한 명 한 명이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이런 곳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는 태양왕 루이 14세가 있었고, 러시아에는 차르가 있었고, 오스만에는 술탄이 있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던 시대에 이 초원의 요새에서는 전사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유럽의 왕들이 들었다면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작동했습니다. 자포리자 시치에는 누구나 올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지주에게 도망친 농노가 왔습니다. 빚에 쫓기는 상인이 왔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숨을 곳이 필요한 사람도 왔습니다. 정교회 믿음을 지키려는 성직자도 왔습니다. 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만 물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가? 들어오는 것은 자유였지만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전투에서 도망치면 죽음이었습니다. 동료를 배신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보초를 서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유와 규율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코사크들은 말 위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초원을 달리며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기습과 퇴각을 반복했습니다. 타타르 기병과 같은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초원에서 약탈자를 상대하려면 약탈자보다 더 빨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사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차이카라고 불리는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길이 18m, 폭 3m 정도의 가벼운 배였습니다. 이 배 수십 척의 코사크 전사들을 태우고 드네프르 강을 타고 내려가 흑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해안 도시를 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바로 그 나라의 해안을 역으로 공격한 겁니다. 오스만 제국의 항구를 불태우고 노예를 풀어주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이스탄불 근교까지 들어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스만 술탄이 코사크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코사크들이 보낸 답장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온갖 욕설과 조롱으로 가득 찬 편지였습니다. 세계 최강 오스만 술탄에게 욕설로 답장을 보낸 겁니다. 이 장면은 훗날 러시아 화가 일리아 레핀이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코사크들이 웃으며 답장을 쓰는 장면. 그 그림 속의 웃음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오직 자유만 있는 곳. 그것이 자포리자 시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코사크가 아무리 강해도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유럽의 대국이었습니다. 폴란드 지주들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졌고 정교회 탄압은 더 거세졌습니다. 코사크의 분노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에 불을 붙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보후단 흐멜리츠키. 이 남자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원한에서 시작됩니다. 보후단 흐멜리츠키는 코사크 장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라틴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폴란드 군대에서 복무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초원의 전사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건이 터집니다. 1647년 폴란드 귀족 다니엘 차플린스키가 흐멜리츠키의 영지를 빼앗습니다. 집을 불태우고 재산을 약탈하고 어린 아들을 때려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흐멜리츠키는 폴란드 법정에 호소합니다.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폴란드 귀족이 우크라이나 코사크의 재산을 빼앗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코사크는 귀족이 아니었고 귀족이 아닌 자의 권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법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흐멜리츠키의 분노는 개인의 울분을 넘어섭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폴란드 지주에게 땅을 빼앗기고 정교회를 멸시당하고 코사크의 자치권을 짓밟히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문제다. 흐멜리츠키는 자포리자 시치로 내려갑니다. 1648년 1월 코사크 총회에서 헤트만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유럽의 대국이었습니다. 코사크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흐멜리츠키는 남쪽을 봅니다. 크림칸국. 우크라이나인을 수백 년 동안 잡아다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흐멜리츠키는 크림칸 이슬람 3세를 찾아갑니다. 적의 적과 손을 잡은 겁니다. 크림칸에게도 이익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약해지면 약탈할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요. 1648년 5월 흐멜리츠키가 이끄는 코사크 타타르 연합군이 폴란드군과 맞붙습니다. 조프티 보디 전투. 폴란드 정규군이 괴멸됩니다. 뒤이은 코르순 전투에서도 폴란드군을 격파합니다. 폴란드 사령관 2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퍼지자 폭발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농민들이 낫과 도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폴란드 지주의 장원이 불탔습니다. 정교회 농민들이 가톨릭 성당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이 봉기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흐멜리츠키는 승리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1649년 1월 키예프에 입성합니다. 환호하는 군중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정교회 수도 대주교가 그를 모세에 비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해방자라고. 흐멜리츠키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독립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코사크 국가, 헤트만국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타타르 동맹이었습니다. 크림칸은 흐멜리츠키의 동맹이었지만 충실한 동맹은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유리하면 함께 싸우다가 불리해지면 빠졌습니다. 1649년 즈보리우 전투에서 승리가 눈앞이었는데 크림칸이 갑자기 폴란드와 따로 협상을 해버립니다. 흐멜리츠키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1652년 베레스테츠코 전투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전투 한복판에서 타타르 기병이 철수해버립니다. 코사크군은 포위당했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타타르에게 코사크는 동맹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이었습니다. 흐멜리츠키의 코사크가 폴란드를 약하게 만들어주면 좋고 너무 강해지는 것도 곤란했습니다. 약탈할 땅이 필요한 타타르에게 이 지역에 강한 나라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불리했으니까요. 흐멜리츠키는 깨닫습니다. 타타르를 믿을 수 없다. 폴란드를 혼자 이길 수도 없다.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하다. 그의 시선이 북쪽으로 향합니다. 모스크바, 러시아의 차르, 같은 정교회를 믿는 형제. 1654년 1월 우크라이나 중부의 작은 도시 페레야슬라프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흐멜리츠키와 코사크 장교들이 모스크바 차르 알렉세이 니하로비치의 사절단을 맞이합니다. 흐멜리츠키가 코사크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인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폴란드 왕, 크림칸, 오스만 술탄, 모스크바 차르. 이 넷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폴란드 왕은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크림칸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오스만 술탄은 이교도입니다. 남은 것은 모스크바 차르뿐입니다. 같은 정교회를 믿는 형제입니다. 코사크들은 동의합니다. 페레야슬라프 협정이 체결됩니다. 코사크 헤트만국은 모스크바 차르의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코사크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헤트만은 코사크들이 직접 선출한다. 코사크의 군사와 법률은 독자적으로 유지한다.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동맹에 가까웠습니다.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 그랬습니다. 흐멜리츠키는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를 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적을 몰아내기 위해 형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정말 형제였을까요? 페레야슬라프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코사크 측은 차르의 사절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차르에게 충성을 맹세하니 차르도 우리의 자치를 지키겠다고 맹세하시오. 사절이 거절합니다. 차르는 신하에게 맹세하지 않는다. 흐멜리츠키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회의장을 나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와서 서명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우크라이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전환점입니다. 흐멜리츠키는 3년 뒤인 165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은 뒤 그가 내민 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흐멜리츠키가 죽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유리가 헤트만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카리스마는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코사크 장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누가 헤트만이 될 것인가? 누구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 러시아 편에 서는 파벌, 폴란드 편에 서는 파벌, 오스만 편에 서는 파벌. 코사크가 셋으로 갈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이 시기를 루이나라고 부릅니다. 폐허라는 뜻입니다. 1659년부터 약 30년간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됩니다. 러시아, 폴란드, 오스만, 크림 칸국이 번갈아 이 땅을 짓밟았습니다. 코사크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적이 됐습니다. 헤트만이 바뀔 때마다 동맹이 바뀌었고, 동맹이 바뀔 때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마을이 불탔고 사람들이 죽었고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주민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흐멜리츠키가 세운 코사크 국가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러시아는 약속을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페레야슬라프 협정에서 보장한 코사크 자치권. 러시아는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잘라냈습니다. 헤트만 선출에 모스크바의 승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코사크가 뽑아도 모스크바가 인정하지 않으면 헤트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관리가 헤트만 곁에 배치됐습니다. 감시자였습니다. 코사크의 외교권이 제한됐습니다. 다른 나라와 직접 교류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모든 외교는 모스크바를 통해야 했습니다. 세금의 일부가 모스크바로 흘러갔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부 합치면 자치가 아니라 복종이었습니다. 형제라고 했던 러시아가 주인 행세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반 마제파. 1687년에 헤트만이 된 인물입니다. 마제파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으로 폴란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유럽의 궁정 문화를 아는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러시아 차르 표트르 1세의 충실한 동맹이었습니다. 표트르 1세, 피터 베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러시아의 차르입니다.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마제파와 표트르는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표트르에게는 코사크 기병이 필요했고 마제파에게는 차르의 후원이 필요했습니다. 마제파는 표트르의 전쟁에 충실히 참여합니다. 1700년에 시작된 대북방 전쟁. 러시아가 스웨덴과 발트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마제파는 코사크 기병을 이끌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차르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표트르는 코사크를 전쟁터에 계속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리 떨어진 전쟁터에 코사크의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코사크들은 지쳐갔습니다. 자기 땅을 지키는 싸움도 아닌데 왜 발트해까지 가서 죽어야 하는가? 불만이 쌓였습니다. 마제파가 표트르에게 여러 번 호소합니다. 코사크를 너무 혹사하지 말아달라고. 우크라이나 남부가 스웨덴이 아니라 크림 타타르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병력을 남겨달라고. 표트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표트르의 측근 알렉산드르 멘시코프는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무시했습니다. 코사크 장교들을 하인 취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제파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에게 코사크는 동맹이 아니다. 소모품이다. 이 상태로 가면 코사크의 자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1708년 마제파는 결단을 내립니다. 러시아를 배신하고 스웨덴과 손을 잡습니다. 스웨덴 왕 카를 12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천재로 불리던 젊은 왕이었습니다. 카를 12세가 러시아를 치기 위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마제파는 이 기회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스웨덴이 이기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제파가 스웨덴 편에 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표트르는 즉각 보복합니다. 맹시코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코사크 헤트만국의 수도 바투린을 공격하라. 러시아 군대가 바투린을 기습합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주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코사크의 무기고와 식량 비축분이 전부 불탔습니다. 마제파가 스웨덴에 가져가려던 보급품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1709년 6월 운명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폴타바, 우크라이나 중부의 도시입니다. 스웨덴 코사크 연합군과 러시아군이 맞붙습니다. 카를 12세는 전투 직전에 부상을 입어 들것에 실려 지휘를 해야 했습니다. 스웨덴군은 긴 겨울 원정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마제파가 데려온 코사크 병력은 기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코사크는 러시아의 보복이 두려워 마제파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스웨덴군은 괴멸됐고 카를 12세와 마제파는 가까스로 오스만 영토로 도주합니다. 마제파는 도주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병과 절망 속에서 죽었습니다. 표트르의 보복은 마제파가 죽은 뒤에도 계속됩니다. 정교회가 마제파를 파문합니다. 차르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교회 예배에서 마제파의 이름을 저주하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20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죽은 뒤에도 저주받게 만든 겁니다. 코사크 자치권은 대폭 축소됩니다. 헤트만의 권한이 깎여나갔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이 우크라이나에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마제파의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완벽한 명분을 안겨줬습니다. 코사크를 믿을 수 없다. 자치를 허락하면 배신한다. 그러니 자치를 없애야 한다. 형제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주인이 됐고 주인에게 반항했더니 더 단단한 사슬이 채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슬을 완전히 잠그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카테리나 2세. 러시아 역사에서 대제라는 칭호를 받은 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면 예카테리나는 그 제국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공주가 러시아 황후가 됐고 남편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됐습니다. 계몽 군주를 자처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유와 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러시아 제국의 자유였지 코사크의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예카테리나에게 코사크의 자치는 제국의 통일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마제파의 반란 이후 코사크 자치권은 이미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헤트만은 사실상 러시아의 허수아비였고 소러시아 위원회라는 러시아 기구가 우크라이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헤트만이라는 직위가 남아 있었고 코사크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그 형식마저 지워버립니다.
1764년 마지막 헤트만 키릴로 로즈모프스키를 해임합니다. 이후 헤트만 직위 자체를 폐지합니다. 흐멜리츠키가 세운 코사크 헤트만국이 이름까지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포리자 시치. 드네프르강 급류 너머에서 200년 넘게 버텨온 그 요새.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오직 자유만 있던 그곳이 아직 서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에게 자포리자 시치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제국 한가운데에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 무장 집단이 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었습니다. 1775년 예카테리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포리자 시치를 해체하라. 러시아 장군 표트르 테켈리가 군대를 이끌고 시치로 향합니다. 코사크들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같은 정교회를 믿는 러시아 군대에게 칼을 겨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혹은 이미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군대가 시치에 들어옵니다. 요새가 해체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건물이 부서지고 무기가 압수됩니다. 200년 넘게 자유의 상징이었던 자포리자 시치가 물리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코사크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일부는 오스만 제국 영토로 도주합니다. 술탄이 드나우강 하류에 땅을 내주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친 것이 아이러니였습니다. 200년 전에는 오스만의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스만에게 피난처를 구한 겁니다. 남은 코사크들의 운명은 더 비참했습니다. 자유로운 전사였던 그들이 농노가 됐습니다. 예카테리나는 1783년 우크라이나에 농노제를 전면 도입합니다. 코사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자유민이었던 우크라이나 농민들까지 전부 농노로 묶인 겁니다. 땅에 묶이고 지주에게 속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사크라는 이름의 뜻이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사람들이 남의 땅에 묶인 종이 된 겁니다. 예카테리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어는 러시아어의 사투리일 뿐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별도의 언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러시아, 작은 러시아. 이 이름이 우크라이나의 공식 명칭으로 굳어집니다. 예카테리나가 죽고 수십 년이 지난 1876년, 차르 알렉산드르 2세는 에무스 칙령을 내립니다. 우크라이나어로 된 책의 출판을 금지합니다. 우크라이나어로 된 공연, 노래, 수입 서적 전부 금지.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치는 것도 금지. 말 자체를 없애려 한 겁니다. 한편 같은 시기 유럽의 지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1772년, 1793년, 1795년. 세 차례에 걸쳐 폴란드가 분할됩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나눠 먹은 겁니다. 폴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지배 아래 있던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도 이 분할에 포함됩니다. 갈리치아 지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나머지 대부분은 러시아 제국에 편입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가 두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인 겁니다. 동쪽은 러시아, 서쪽은 오스트리아. 자기 이름으로 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자기 말로 된 책도 금지됐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군대도 없었습니다. 1000년 전 유럽 최대의 국가를 세웠던 사람들의 후손이 이름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언어마저 빼앗긴 겁니다. 키예프루스의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코사크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믿었던 러시아가 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적을 몰아내려 형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형제가 주인이 됐습니다. 흐멜리츠키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폴란드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아니었다면 러시아의 지배도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독립의 영웅이자 러시아 지배의 시작점.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 뒤에 펼쳐지는 15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코사크의 자유가 사라진 뒤, 이 땅의 사람들은 농노로, 소러시아인으로, 러시아 제국의 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1930년대, 이 땅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곡식은 충분했는데 그 이야기는 일부에서 다뤘습니다. 코사크의 자유를 짓밟은 러시아는 그 다음에는 곡식을 빼앗고 사람을 굶겨 죽이고 언어를 지우고 민족 자체를 없애려 했습니다. 배신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한 뒤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형제가 아니라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나치와 손잡은 사람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